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쉐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에서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월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을 깜짝 방문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압둘라 국왕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아라크사 사원의 역사적, 법적 현상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1월 24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주니퍼호크 2023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이번 합동 군사훈련에는 양국에서 140대가 넘는 항공기와 군함 12척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두고 러시아나 중국의 대규모 군사 위협에 미 국방부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란과 같은 적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이스라엘군이 서한지구에서 테러 소탕 작전을 벌이던 중 이슬라믹 지하드 및 테러범들과의 총격전이 벌어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3일간 국가 조의의 날을 선포하고 이스라엘과의 치안 협력을 현시간부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 등 증가될 테러 공격을 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월 27일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괴한은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은 유대교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고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에 대해 오늘 공격은 아라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과 9명의 희생자를 낸 서한 제닌 수색 작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복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을 깜짝 방문해서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났어요. 말로는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 만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지난 1월 3일 날 이스라엘 안보장관인 벤 그비르가 성전산을 방문한 것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요르단 가서 국왕한테 사과를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산 이슈는 이제 표피적인 어젠다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이제 최근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이제 군사 긴장을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이제 분쟁들이 있었어요. 국경선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IDF 전 군 정보 장성들도 지금 당면한 위협 중에 헤즈볼라 위협이 가장 이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란고원 중심으로 이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국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바논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요르단까지 스필오버가 돼요. 아하. 그래서 이번 방문은 이 긴급 방문이거든요. 헤즈볼라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란 대리 세력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요르단은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고 그 단도리 취하러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긴급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성전산 때문만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히 분석해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브 갤런트 신임 국방장관이 연정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한지구 C구역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촌 초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했습니다. 서한지구 내 민사행정기구를 관장하는 코가트의 수장 베젤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유관부처 간의 정책 협의를 위해 철거 명령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갤런트 국방장관은 유대인 정착촌 확대는 지지하지만 초소 설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 초소 철거는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신임 정부 내에서 강성 종교주의 정파와의 첫 번째 충돌로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닌 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 초소 설치를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과 재무장관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초소를 철거해야 된다. 재무장관은 아니다. 초소를 유지해야 된다. 철거하지 마라. 근데 결국 국방장관의 의지대로 철거가 됐어요. 왜 이 초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문제의 그 유대인 정착촌 초소가 위치한 지역이 서한지구 C지역 외곽에 있거든요. 그 미그달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사마리아 순환국도를 딱 가운데 놓고 이제 팔레스타인 테리토리가 팽창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아웃포스트입니다. 전략적으로 요충지이죠. 근데 왜 그 사태의 발단이 뭐냐면 이제 소물치 장관이 이제
미리 질러버린 거예요. 독단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 초소 조그맣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 초소가 요번에 생긴 거군요. 최근 한 두세 달경 요때 이제 막 질르기를 한 거 일종의 알박기죠. 이제 이게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져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모트리치 그 재무장관이 네타냐후 그 내각에 참여하면서 내건 조건이 서한지군의 민사행정기구를 관할하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번에 연정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 국방장관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소물시 장관은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 정착촌 초소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은 서한 민사지구 행정기구 코가트 본인이 관장하는 그 관할권이므로 유관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서 철거 명령을 일주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묵살을 했죠, 국방장관이. 그럼 양 부처 간의 쟁점이 뭐냐? 소물리치 측은 유대인 정착촌 건축 허가 사항 안에 초소까지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방부 입장은 초소 설치는 그거는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 관할권에 관한 이제 충돌이었던 것이죠. 야, 그 초소를 놓고도 그 관할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은 일단은 국방장관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앞으로 더 이상 이 강경파들, 극우파들 또는 뭐 정통 유대인들 이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속내고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 뉴스가 전해지자 이제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약속 위반 아니냐라는 그게 있는데 그건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예루살렘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미 네타냐후는 과거에도 서방과의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서한 지군에 70여 개의 유대인 초소를 이미 설립한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촌 초소의 규모, 시기, 속도, 위치 등은 총리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번 뉴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책 주도권 또는 헤게모니의 싸움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뭐 악의 다툼이라고 보기에는 정착촌 확대 정책은 이제 그냥 뭐 팔레스타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외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른바 바이든과 서방이죠. 이런 이제 외부 세력이랑 싸움하려면 싸움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또 있고 네타냐후 그 외교 독트린의 핵심이 사우디 외교 정상화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조화롭게 하고 미국과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소물리치처럼 막 이렇게 질르면서 막 그 뭐 아무 때나 막 설치하고 막 그 장애 운동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정부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와 이제 정책 조율을 위해서 이번에 기강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어쨌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스모트리치 또는 벤그비르 하여튼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뇌물수수와 탈세 전과가 있는 아리에데리 샤스당 대표를 장관 부적격자로 규명해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에서 해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재판부의 장관 해임 명령을 수용해 그를 해임하면서도 대리 대표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 대표가 이끄는 샤스당은 지난 5차 총선에서 11석의 의석을 확보해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사법부가 내각 인사권에 개입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 샤스당 대표이면서 내무부와 보건부 장관을 동시에 맡았던 아리에 데리, 과거에 뇌물수수하고 또 이 탈세로 전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며 이번에 내무장관, 보건부 장관까지 이렇게 맡을 수 있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 출신 정치 귀족이 아니에요. 평범한 유대인 농부 출신에서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정통 유대인으로. 예, 정통 유대인으로. 또 그 샤미르와 레빈 총리하에서 이제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그 당시 국가 위기를 막 조율하면서 위기를 여러 번 넘겨온 경륜과 그 지도력을 갖춘 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오게티가 이제 뭐냐면 1999년 뇌물수수, 그다음에 작년에 2020년에 탈세로 22개월
이제 각각 20개월 실형부역과 집행유예 범죄를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다. 그러면서 이제 해임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대법원이 이 장관을 이렇게 뭐 해임하고 막 이럴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 이제 개요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야권 성향의 진보 단체가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저 장관 인사 부적격이다라고 냈는데 대법원이 심사해서 정부 조직법상 장관 요건에 해당 이 사람 자격요건이 없다라고 해서 해임 명령을 내렸죠. 그걸 갖다 내각에다가 고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법률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사설과 심층 기사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 이스라엘 정부 조직법상 대리 대표는 지난 2022년 탈세 혐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로 선고되었으면 향후 7년간은 공무단인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공무단인권은 이제 장관 취임하고 뭐 등등 이런 거가 제한되는데 최근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자격 요건 중에 이제 실형 선고로 축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법상으로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1999년 그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22개월 실형을 복역했습니다. 고로 이미 공소시효일도 소멸됐고 7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단인권도 복권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대법원의 문제가 뭐냐면 자 지난 22년 탈세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 인정 협상 플리바게닝 했어요. 조건이 뭐였냐 정계 은퇴를 전제로 했는데 지금 정계에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고로 사전 변경 원칙에 의해서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대리 대표는 플리바게닝 조건에 정계 은퇴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사 조건에 포함됐어도 그거는 법률적인 메모리 해소를 해야지 정치적인 해법을 논하는 거는 사법권의 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각 장관,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의 이런 문제를 미국 쪽이 왜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누구 편에 쓰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게 지금 뭐 테러, 서한지구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사법부에서. 그런데도 일단 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뭐 그러면은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같이 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아리에 대리가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능력도 있고요. 개인적 역량도 뛰어나고 특히 보건부는 이제 의료 사각지대 해결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해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조율 통과를 하려면 대리 정도의 중량급 인사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런 역량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네타냐후 재집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 공신이죠. 사스당 11석을 확보한 대표이다 보니까 연정의 핵심 파트너이고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벤그리브나 소몰리치는 약간 정치 초년생이거든요. 막 좌충우돌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숙련된 어떻게 보면 정치 9단, 10단이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지금 이 두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샤스당 대표가 아리에 대리라는 사람이 보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지금 공석으로 이렇게 내놨으면은 나 연정에서 빠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리 대표는 백의종군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타냐후하고 공석을 했고 네타냐후도 기자회견장에서 뭐 침통한 마음으로 이걸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뿐 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장관이 이제 이탈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총리가 그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은 없고 후임 인사를 후속 조차를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뭐냐? 사스당 목으로 사스당 당 관료들이 이제 내무부, 보건부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사람 한 발 좀 빠져 있고 이걸 석 달 동안 공석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신뢰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 그 당사자인 아리에 대리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정내 직함은 공식 직함은 지금 부총리예요. 부총리. 바이스 PM인데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자리예요. 아무런 실권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의종군을 하겠다 하고 총리 주재의 연정 회의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대법원이 그 네타냐후 내각의 그 내무부 장관과 보건부 장관 아리에 대리를 해임해라 이런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이온 매체에서 이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국민 65%가 부패 전력자 장관 임명은 부적격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 22%만이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13%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채널 14방송에서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파 유권자 91%는 여전히 레빈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 50% 역시 사법개혁성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적격이 맞아요. 그 다수 여론인데 그거와 별개로 사법개혁은 계속 지지하는 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국민의 지금 여론 지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 그 정부 내각이 테두리가 없는 네모 반듯한 유리 위에 구슬을 올려놓고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그 이 몸부림치는 그런 형국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 사법 개혁을 부르짖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타냐후의 이런 그 개혁 정치, 이스라엘 각 분야에서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금융권도 이제 사법개혁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근데 가장 큰 덩어리가 누구냐면 미 바이든 행정부죠. 그 최근 19일 날에 이제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딱 지칭을 했습니다. 법의 지배를 위협하고 있다,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스라엘 국민들도 반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이른바 실소유자 외부 세력이 준동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바이든하고 EU인데 이들이 왜 이걸 반대하는가 했더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법개혁이 팔레스타인 국가해법이나 여러 가지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그걸 법률적 판결로 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영장을 신청해도 법률 사법부에 그걸 받아야 되고 서방이 진짜 원하는 거는 국가 이스라엘 해체입니다. 이건 EU 내부 문건에 나왔어요.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꾸 이제 가리면 안 되고. 누가 가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매체나 이런 거 들여다보면은 막 이게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것도 저도 아닌 거였는데 내부 문건도 그렇지만 행보를 보면은 이건 이스라엘 국가 해체를 어떻게 보면 어젠다로 설정한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우당탕탕 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정책적으로 하려면 그 사법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판결로서. 이걸 판결을 어기면 너는 민주주의 반대 세력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법부 개혁을 지금 거의 이거 성전 수준으로 쌓고 있어요. 지하들처럼. 그래서 그럼 금융권이나 학계는 왜 해외 여론에 준동하느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금융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압력이 들어오면. 또 대학들, 그러니까 이른바 사학재단도 이제 해외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교수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래요. 왜 너는 성명서 발표 안 하냐? 왜 연판장 안 돌리냐? 그런 게 지금 현재라고 상황이니까 이거 외세와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휴 참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타냐후 정부. 장기적으로 이제 사법부 개혁 미션을 완성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번 사태는요. 전투 혹은 단기전이라고 봤을 때는 최종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내각 그 인사권에 개입한 게 이번에 명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2회에 걸쳐서 보도를 한 게 뭐냐면 다들 모르고 있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짚었다라는 거는 이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번 사태로 진짜 이스라엘 사법부가 미국이나 서구나 영국 헌법 연방대법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 세력, 아까 말씀하신 EU랑 바이든 서방이 외부에서 공격하니까 내부 간의 갈등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각 내부에. 아까 유리구슬에 불안불안하다 하셨는데 내부 갈등보다 외부 공격이 더 세니까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실제로 그 소물리치 장관이 국방장관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대리 대표인에서 다 같이 이제 뭉치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호. 그래서 연정 대표 정파들이 모여서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대리 대표를 위로하고 결기를 다지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왜 그럼 네타냐후 총리가 최종 승리자냐? 오히려 대리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그립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정권 장악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극렬파들도 일정 부분 정리해가면서 뭐 대리 대표가 좀 실력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내각제는 권력을 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립이 강해졌다. 이번 건으로 봤을 때는 네타냐후 승리라고 봅니다. 다행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뭐 힘들긴 하지만. 자, 이제 또 분석해볼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연정이 출범한 이후 알리아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된 가운데 디아스포라 장관은 급진적인 알리아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리주의 정통파들은 현행 알리아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해 조부가 아닌 부모가 유대인인 경우와 정통 유대교로 개종한 자에게만 유대인 자격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미차이 치클리 디아스포라 장관은 알리아법 제4조 유대인 자격 조건에 관한 가짜뉴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유대교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새 정부의 그 알리아법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쪽으로 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일부 정통파가 주장한 알리아법은 이런 거죠. 이제 기존 조부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너무 문호가 넓다. 그래서 좁게 유대인 개종자, 그 다음에 부모가 유대인 조건으로 위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신임 정부 치클리 디아스포라 장관이 그 정책 기조를 완전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종교인 유대인보다는 세속주의 시온주의에 방점을 찍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시온주의가 뭐냐? 유대인 국민 국가 이스라엘을 긍정하느냐? 요거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알리아가 축소가 아닌 확대로 이렇게 큰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연설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종교적 시온주의의 그 엄격한 주장은 이제 이미 좀 폐기되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제 알리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란 얘기죠? 예, 왜냐하면 수요는 이미 증가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반유대주의 그 폭력이나 이게 새로운 레벨로 지금 진입했어요. 유대인 종교 교육기관에 대한 이제 줄 소송도 있고 알리아에 대한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호를 닫아버리면 정통파 주장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는 걸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통파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런 자격 요건 강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원내 일당인 리쿠당의 핵심 지지층이 구소련 러시아계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쪽에서 이제 이민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정통파 개혁안이 통과된다면은 알리아가 반으로 급감하죠. 그 20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현실 정치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통파의 그 개혁안은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의 알리아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치클리 장관 발언의 핵심 키워드는 아까 그 언급했듯이 시온주의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 시온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을 긍정하느냐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랑 연결되거든요. 세속적으로 문호 개방 쪽으로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들의 문호도 역시 개방되지 않을까. 치클리 장관이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알리아법 개정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각각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천천히 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을 긍정하는 친이스라엘 세력이 복음주의 교단이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압력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알리아를 계속 개봉하라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아마 저기 메시아닉 주에 대한 좀 문화가 좀 개방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아가 이렇게 늘어나고 메시아닉 주들도 알리아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참 그나마 좀 이 사이다 같은 소리인데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알리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건 좀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넓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권, 유권자랑 관련돼 있고 표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는 내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알리아 했다가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니까. 그렇죠. 뭐 신경 써서 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